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 4시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가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어 사라졌고 그 대가로 중국의 투자금 1,200억 달러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단순한 마약 카르텔 소탕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체포 작전의 진짜 종착지는 남미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랜 동맹이던 유럽마저 계산표에서 지워버린 미국. 그런 미국이 패권을 연장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단 하나의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을 붙잡아야만 하는가? 오늘 그 잔혹하고도 거대한 계획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블린 로크입니다. 워싱턴에서 제재와 해상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는 사람이죠. 전쟁이 아니라 물류와 생산으로 패권이 바뀌는 순간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경력 전체를 흔든 사건이 터졌어요. 마두로가 4시간 만에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텔레비전 속 마두로 체포 장면을 보는 순간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수갑을 찬 채 미군 수송기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은 정의 구현이라고 환호했죠. 워싱턴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청구서를 떠올렸어요. 제 머릿속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항만에 들어간 중국 투자금 1,200억 달러. 석유 개발권, 에너지 인프라, 심지어 군사시설까지요.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죠. 사람들은 마약왕 체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수신자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더 가까운 곳이었죠.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뭔가 절박하다는 신호였죠. 폭격도 아니었어요. 쿠데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체포였어요. 되돌릴 수 없고 보여주기 쉬운 방식이었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어요. 체포는 메시지다. 수신자는 중국이 아니다. 더 가까운 곳이다. 그때 제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톰 핸더슨이었죠. 50대 후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제 책상에 기대서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쓸데없는 의심병이냐, 로크.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틀리면 내 자리 없어.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죠.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저는 한방산 업체의 불법 거래를 내부 고발했었어요. 증거를 모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업체는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직 내에서 찍혔어요. 골칫거리가 됐죠.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됐어요. 그래서 지금 톰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틀리면 끝이라는 말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마두로가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봤어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뭔가 절박하다는 뜻이었죠. 왕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관련 보고서, 중국 투자 내역, 미국의 남미 정책 변화 추이요.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투자금, 항만, 에너지, 그리고 체포.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미 진출을 막은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걸 노렸죠.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만약 이게 메시지라면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중국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미국이 원한 건 중국을 경고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요. 그 순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라 밀러였어요. 국방부 조달국에서 일하는 동료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블린, 지금 뉴스 봤어? 네, 봤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내일 회의 있어. 긴급 소집이래. 너도 와야 돼. 무슨 회의인데요? 사라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급망 재편이래. 특히 방산 쪽.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공급망이라고요? 응. 그리고 조선도. 미국이 뭔가 큰 걸 준비하는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어요. 마두로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었어요. 패권의 지형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건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사라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브리핑 담당자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죠. 남미, 아시아, 유럽이 표시돼 있었어요.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베네수엘라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두로는 현재 미국 본토로 이송됐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공급망 재편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소 사진들이 나왔죠. 중국, 한국, 일본의 조선소들이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해군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황금함대 프로젝트입니다. 황금함대.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어요.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초대형 전함 12척, 구축함 30척, 잠수함 20척. 총 예산 5천억 달러.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어요. 완성 예정 시기였습니다. 2032년. 7년 뒤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저를 봤어요. 7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만약 2년 안에 전쟁이 터지면요? 브리핑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로크 씨,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7년이 최선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톰이 제 옆에서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같은 배를 3년 안에 만듭니다. 우리가 7년 걸리는 동안 중국은 2배를 만들 수 있어요. 브리핑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크 씨, 품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을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톰이 뒤따라왔습니다. 로크, 왜 그러는 거야? 분위기 망치게. 저는 톰을 똑바로 봤습니다. 톰, 우리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톰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가 달라? 우리는 더 이상 빠르지 않아요.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않죠. 그럼 누가 빠른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시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황금함대 프로젝트. 7년. 5천억 달러. 숫자는 컸어요. 하지만 속도는 느렸죠. 저는 차를 세우고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중국 조선소 생산 속도.
한국 조선소 납기 기록, 일본의 기술력,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이 나왔어요. 미국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처럼요. 그때 미국은 한 해에 항공모함을 10척씩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선소가 줄었어요. 숙련공이 사라졌죠. 공급망이 끊겼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때 제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PDF 파일이었죠. 파일을 열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조선산업분석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공개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문서였죠. 제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걸 보낸 걸까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국 조선소 가동률 45%, 숙련 용접공 부족률 60%, 핵심 부품 수입 의존도 75%.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미국은 배를 만들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빠르게 만들 능력이 없었죠. 돈은 있었습니다. 기술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어요. 손이 없구나.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죠. 영국에서 자랐지만 미국에서 일하면서 그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죠. 시간과 숙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숍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 미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17살 반항기 한가운데였죠. 미아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늦었네. 미안. 일이 좀 있었어. 미아가 코웃음을 쳤어요. 일은 늘 있잖아. 엄마는 늘 일만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아와의 관계는 최근 몇 년 악화됐어요. 제가 일에 매달리는 동안 미아는 혼자 컸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미아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는 왜 늘 남을 못 믿어? 늘 의심하잖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아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엄마는 늘 혼자 불행해. 남들이 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잖아. 저는 미아를 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미아, 그건. 근데 엄마, 한국은 모르면서 왜 싫어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내가 언제 한국을 싫어했어? 미아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2년 전 게시물이었어요. 제가 아시아 공급망 문제를 다루면서 쓴 글이었죠. 아시아 업체들은 결국 숨긴다. 신뢰할 수 없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아가 말했어요. 엄마는 한국 가본 적도 없잖아. 한국 사람이랑 일해본 적도 없고. 근데 왜 판단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아의 말이 맞았어요. 미아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미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르면서 왜 싫어해?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9년 저는 아시아 공급망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한 업체가 부품을 납품했죠. 검사 보고서에는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결함이 터졌어요. 부품이 고장났고 전체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손실은 수백만 달러였죠. 저는 책임을 졌어요. 좌천될 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결론이 박혔어요. 아시아는 결국 숨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아시아 전체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업체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편견으로 판단했어요. 하나의 사건을 전체로 확대했죠. 그리고 그 편견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에 앉자 톰이 다가왔습니다. 로크, 회의실로 와. 긴급이야.
저는 톰을 따라 회의실로 갔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낯익었어요. 콜린 그레이였죠. 40대 중반 미 해군 조달국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민간 자문으로 일했어요. 콜린은 냉소적인 남자였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 믿었죠. 콜린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로크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남미 거는 접어. 위에서 진짜로 보는 건 따로야. 뭔데요? 콜린이 파일을 제 앞에 던졌어요. 한국 조선 쪽 바로 체크해. 우리 시간이 없어.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리스트였어요. 왜 하필 한국이요?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콜린이 비웃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가능만 말해. 한국은 날짜를 말하거든. 저는 순간 모욕감을 느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콜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로크, 너 아직도 몰라? 황금함대 프로젝트 미국 혼자 못해. 파트너가 필요해. 그리고 유일한 파트너가 한국이야.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한국.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아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모르면서 왜 싫어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콜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2주 안에 보고서 내. 한국 조선 능력 전체 분석. 틀리면 우리 모두 끝이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소 자료들이 쏟아졌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름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숫자들은 놀라웠습니다. 연간 생산량, 납기율, 기술 수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시아는 빠르긴 해도 품질은 늘 불안했지. 하지만 제 손은 떨렸어요. 이번 분석이 틀리면 난 끝이야. 저는 자료 유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제 분석 슬라이드를 외부에 흘렸어요. 동료들은 제가 흘린 거 아니냐고 의심했죠. 특히 제임스라는 동료가 심했어요. 그는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영국 여자 주제에 미국을 가르치려 들더니 이번에 끝장나겠네. 제임스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해야 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분석해야 했죠. 편견 없이요. 이틀 동안 저는 한국 조선 산업을 파고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모았어요. 보고서를 읽었죠. 전문가들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현실을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됐죠. 납기율 98%.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100척을 주문하면 98척이 약속한 날짜에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은 70%였어요. 유럽은 60%였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제 편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에 또 익명 메시지가 왔어요. 제목은 유럽의 종말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문서가 나타났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극비 문서였죠. 회의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가치를 말하지만 우리는 지속성을 계산한다. 이 문장이 제 눈에 박혔어요. 회의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럽 동맹은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방산 협력은 정치적 논쟁만 키운다. 조선 협력은 시간만 잡아먹는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있었어요. 유럽은 이제 계산표에서 빠졌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유럽이 빠졌다고요? 저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유럽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문서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동맹에서 유지비로 떨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미국은 변했습니다. 가치보다 효율을 봤어요. 이념보다 생산을 봤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유럽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썼어요. 유럽은 이제 계산표에서 빠졌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숫자를 넣었어요. 유럽과 아시아의 생산 속도 비교였죠. 세 번째 장에는 결론을 넣었습니다. 미국의 다음 집착은 무기가 아니라 공장이다. 저는 슬라이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로크 씨,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유럽은 우리의 오랜 동맹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익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이 유럽보다 낫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생산 속도와 납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톰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로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톰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미국이 황금함대를 만들려면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 파트너는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유럽은 그 기준에 못 미쳐요. 한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미국을 구한다는 건가요?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톰이 뒤따라왔습니다. 로크, 너 미쳤어?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어떡해? 저는 톰을 봤습니다. 진실인데요. 진실이라도 말하면 안 돼. 넌 이제 끝났어. 톰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당신의 슬라이드가 유출됐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가 보낸 건지 확인했습니다. 익명이었죠. 저는 재빨리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제 슬라이드가 외부로 나갔습니다. 언론사, 싱크탱크, 심지어 유럽 대사관까지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임스가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영국 여자 주제에 미국을 가르치려 들더니 이번에 끝장나겠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제가 뭘 반박하겠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경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부 고발로 한 번 찍혔는데 이제 또 유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흘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분석은 맞았습니다. 유럽은 정말 계산표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다음 집착은 공장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자료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제대로 봐야 했습니다. 편견 없이요. 그때 콜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크, 서울 가. 네. 한국 조선소 직접 가서 확인해. 2주 안에. 하지만 저는 지금. 콜린이 말을 끊었습니다. 로크, 너 지금 상황 알아? 유출 사건 때문에 난리야. 내가 증명해야 돼. 내 분석이 맞다는 걸. 저는 침묵했어요. 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 확인하고 와. 한국이 진짜인지 아닌지. 틀리면 우리 모두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이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해본 적도 없었어요. 미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르면서 왜 싫어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알아야 했어요. 한국을 직접 봐야 했죠. 그리고 제 편견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3일 후 저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호텔이요. 명동.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생각보다 발전돼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조선소 방문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였죠. 저는 자료를 다시 봤어요.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자료는 그럴싸하지만 현장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열차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 강, 도시. 2시간 만에 울산에 도착했어요. 조선소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어요. 조선소 구경 가세요? 네, 일 때문에요. 우리 조선소는 세계 최고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어요. 세계 최고라고요? 두고 볼게요. 조선소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진이었습니다. 30대 후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녀는 악수를 청했어요. 에블린 로크 씨죠? 저는 윤서진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았어요.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윤서진의 손은 단단했어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드릴게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윤서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현대중공업은 1972년에 설립됐습니다.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은 100척 이상이에요. 윤서진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어요. 우리의 강점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납기율 98%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윤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제일 센 배를 자랑하지 않아요. 제일 늦지 않는 배를 증명합니다. 이 문장이 제 귓가에 박혔어요. 제일 늦지 않는 배. 브리핑이 끝나고 윤서진이 말했어요. 이제 현장으로 가시죠. 저는 안전모를 쓰고 윤서진을 따라갔습니다. 조선소 문이 열리자 거대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도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죠.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윤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저쪽이 1번 도크예요. 현재 LNG 운반선을 건조 중입니다. 납기는 5개월 남았어요. 5개월이요? 이 큰 배를?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듈 방식으로 건조해요. 각 섹션을 미리 만들고 조립하죠. 효율이 높아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용접공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었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빠르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우리 용접공들은 평균 10년 이상 경력이에요. 숙련도가 높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도크로 이동했어요. 거기엔 군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호위함이에요. 한국 해군용입니다. 곧 진수식이 있어요. 저는 배를 올려다봤어요.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이 배 얼마나 걸렸어요? 2년 반이요. 2년 반이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은 같은 크기 배를 4년 걸렸습니다. 윤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지킵니다. 지연은 거의 없어요. 저는 메모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은 설계실로 갔어요.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3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엔지니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설계 완료했습니다. 내일 생산팀에 넘겨요.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3차원 모델이 정교했습니다. 자체 설계하세요? 윤서진이 대답했어요. 네, 대부분은 자체 설계해요.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적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윤서진이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윤서진이 물었어요. 어떠세요? 기대에 부합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대 이상입니다. 윤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의심하다가 보고 나면 인정하시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윤서진이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품질관리실로 갔어요. 검사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모든 용접 부위를 엑스레이로 검사해요. 결합률은 0.1%예요. 0.1%라고요? 네. 우리는 품질에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검사 기록을 봤습니다. 정말 결함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체력이었습니다. 국가 산업의 근육이었죠. 하루 일정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속도, 품질, 일관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저는 제 편견을 떠올렸습니다. 아시아는 빠르긴 해도 품질은 늘 불안했지. 이 생각이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크, 어때? 한국은 진짜야, 가짜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진짜예요. 콜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 빨리 보고서 써. 위에서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날짜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미국이 원하는 거였죠.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콜린이 전화했어요. 로크, 잘했어. 위에서 만족해.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회의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성들, 정책 담당자들이었죠. 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어요. 로크 씨, 한국이 정말 이 정도예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한국을 파트너로 삼자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없이는 7년이 걸려요. 한국과 함께하면 4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른 장성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믿을 수 있나요? 기술 유출 위험은?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이 충분해요. 미국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 생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어요. 한 사람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의존한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고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콜린이 저를 불렀습니다. 로크, 따라와. 콜린은 저를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자와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었죠. 콜린이 말했어요. 로크, 협력안을 만들어. 한국과의 조선 협력 계획이야. 어떤 내용으로요? 콜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투자, 공유, 고정화. 한국이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고정화요? 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살아. 기술 공유하면 한국은 우리 시스템에 묶여. 그렇게 만들어야 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국은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묻고 불편하면 탓했죠.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파트너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종속을 원했죠. 백악관 보좌관이 말했어요. 로크 씨, 일주일 안에 초안 내세요. 한국 측과 협상 준비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미국은 그들을 묶으려 했습니다. 저는 윤서진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결과로 말했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분석가였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아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협력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무거웠어요. 그때 제 이메일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윤서진이었어요. 로크 씨, 서울에서의 방문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이메일을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진은 진심이었습니다. 협력을 원했죠. 하지만 미국은 착취를 원했어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 왜 미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나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상호 이익이죠. 우리는 기술을 배우고 미국은 생산을 얻어요. 윈윈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윈윈이라고요?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건 윈윈이 아니었어요. 제로섬이었죠. 미국이 이기려면 한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번엔 황금함대 프로젝트 세부 계획이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초대형 전함 12척, 미국이 6척, 한국이 6척 건조합니다. 한국이 6척이나요? 네. 한국의 생산 속도가 빠르니까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어요. 완성 예정은 4년 후입니다. 총 비용은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라고요? 네. 원래 5천억이었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절감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콜린이 다가왔어요. 로크, 협력안은 작성 중이에요. 빨리 해. 한국 측이 기다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협력안을 계속 작성했습니다. 투자 항목을 적었어요. 기술 공유 조건을 넣었죠. 그리고 계약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항이 미국에 유리했어요. 한국은 투자를 받지만 기술 소유권은 미국이 가졌습니다. 한국은 생산하지만 판매권은 미국이 통제했어요. 한국은 협력하지만 결정권은 미국이 독점했죠. 저는 문서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이게 협력인가요? 아니면 착취인가요? 그때 딸 미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야? 사무실이야. 또? 엄마는 늘 일만 해. 미안해, 미아. 중요한 일이라서. 미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질문 하나만 할게. 뭔데? 엄마는 일하면서 행복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아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늘 불행해 보여. 남을 못 믿고 혼자 싸우잖아. 미아. 그리고 엄마는 스스로도 못 믿는 것 같아. 엄마가 하는 일이 옳은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아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국을 묶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국의 이기심일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협력안을 쓰되 최대한 공정하게 쓰겠다고요. 한국이 불리하지 않게, 미국도 불리하지 않게요. 진짜 윈윈으로요.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협력안 작성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공정하게 쓰려니 미국 측이 불만을 가질 게 뻔했고
미국에 유리하게 쓰려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19년 아시아 공급망 프로젝트 때였죠. 그때 저는 한 업체를 믿었어요. 검사 보고서를 믿었고 납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결함이 터졌어요. 책임은 제가 졌습니다. 좌천될 뻔했죠. 그때 제 상사가 말했어요. 로크, 넌 너무 순진해. 아시아 업체는 절대 믿으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견이 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아시아 전체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업체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하나의 사건을 전체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이 지금까지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딸 미아를 떠올렸습니다. 미아는 저를 차갑게 봤어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죠. 저도 미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아가 거실에 있었어요. 친구들과 통화 중이었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미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엄마는 일만 해. 나한텐 관심도 없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미아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딸에게는 소홀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마도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국 여자로서 미국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 일 뭐 하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관련 분석이야. 공급망이랑 조선 쪽. 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배 만드는 거 관련된 거네? 응. 미아가 물었어요. 엄마 한국 갔다 왔잖아. 어땠어? 저는 놀랐습니다. 미아가 관심을 보인 게 오랜만이었어요. 좋았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돼 있었어. 미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엄마 편견이 틀렸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아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늘 남을 못 믿어. 그래서 늘 혼자 불행해. 근데 엄마 한국은 모르면서 왜 싫어해? 이 질문이 다시 제 귓가를 때렸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아, 내 말이 맞아. 나는 모르면서 판단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미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잘못 인정하는 거 처음 보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배우는 중이야. 미아가 저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협력안을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진짜 공정하게요. 한국이 투자를 받으면 기술 소유권도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생산하면 판매권도 협의했어요. 한국이 협력하면 결정권도 나눴죠. 이게 진짜 윈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협력안을 제출했어요. 콜린이 읽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로크, 이게 뭐야? 한국에 너무 유리한데? 공정합니다. 공정? 우리가 왜 한국한테 이렇게까지 양보해야 돼? 저는 콜린을 똑바로 봤어요. 콜린, 한국 없이는 황금함대 못 만들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쪽이에요. 콜린이 비웃었습니다. 필요로 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야. 우리가 갑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을이에요. 뭐?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해요. 한국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 없이 못 살아요. 지금은요. 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로크, 내가 어느 편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진실 편이에요. 콜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위에 올리면 거절당할 거야. 그럼 거절당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콜린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협력안이 승인됐습니다. 콜린이 전화했어요.
로크 위에서 너 안대로 하래. 공정 협력으로 가자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응. 장성들이 회의했대. 내 말이 맞다고. 우리가 갑질하면 한국이 등 돌릴 수도 있다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콜린. 고맙긴. 내가 잘한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 양심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서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윤 씨 협력안이 승인됐어요. 공정한 조건으로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 씨.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협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협력안이 승인된 후 저는 다시 서울로 갔어요. 이번엔 협상팀과 함께였습니다. 콜린 국방부 담당자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윤서진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로크 씨,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요, 윤 씨. 우리는 호텔로 이동했어요. 다음 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는 조선사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이 나왔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협상은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투자 규모, 기술 공유 범위, 생산 분담, 품질 기준, 납기 일정. 모든 걸 하나씩 협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꼼꼼했어요. 모든 조항을 따졌죠. 하지만 합리적이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없었어요. 반대로 미국 측도 신중했어요. 콜린조차 함부로 말하지 않았죠. 저는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이틀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2천억 달러. 기술은 상호 공유. 생산은 미국 6척, 한국 6척. 납기는 4년. 모두가 만족했어요. 협상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건배를 제의했어요. 성공적인 협력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어요. 식사 중에 윤서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로크 씨, 이번 협상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윤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 분들 중에 로크 씨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윤 씨, 질문 하나만 할게요. 물론이죠. 한국은 왜 이렇게 일을 잘해요? 윤서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땅도 좁고 인구도 적죠. 그래서 우리는 효율로 승부해야 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우리 생존 방식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켜요. 납기를 맞추고 품질을 보증하죠. 그게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다음 기회를 만들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었어요. 필수 파트너였죠.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의 속도, 품질, 신뢰를요. 그리고 그게 패권의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명령이 아니라 필요로 유지되는 패권이었죠. 다음 날 저는 현대중공업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미국 기술팀과 함께였습니다. 윤서진이 안내했어요. 공장, 도크, 설계실을 모두 보여줬죠. 미국 기술팀은 감탄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면 미국보다 나은데요? 윤서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각자 강점이 있어요. 우리는 생산, 미국은 설계죠. 하지만 그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한국은 설계도 잘하더라고요. 자체 설계 비율이 80% 넘는다며요? 윤서진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미국 팀이 한국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보고 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불신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죠. 저녁에 저는 윤서진과 단둘이 커피를 마셨어요. 윤 씨,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윤서진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예요. 느리면 도태되죠. 하지만 품질도 유지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빠르지만 정확하게, 그게 한국식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로크 씨는 왜 이 일을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영국 여자로서 미국 조직에서 살아남고 싶었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진실을 찾고 싶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요.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속도와 품질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겸손과 실력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윤서진이 배웅해줬습니다. 다시 만나요, 로크 씨. 네, 윤 씨.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요.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 편견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제 시야를 넓혀줬죠. 이제 저는 압니다. 강한 나라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생산을 끊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보는 이유는 호의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황금함대 프로젝트 한미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저는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어요. 마두로 체포 사건으로 시작됐죠. 그때 저는 뭔가 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미국이 절박하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의 끝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남미의 체포는 정의가 아니라 패권 계산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황금함대는 승리가 아니라 제조 능력 붕괴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붙잡을 대상은 동맹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공장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하자 즉각 반응이 왔어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 직접 보고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 참모들도 있었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로크 씨, 보고서 잘 읽었어요. 솔직한 내용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미국은 정말 한국 없이 못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물론 10년 후라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한국이 필수예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종속시키려 하면 안 돼요. 왜죠? 한국은 선택권이 있어요. 미국 아니어도 중국, 유럽, 일본 다 있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한국은 떠나요. 장관이 표정을 굳혔어요. 그럼 우리가 약자란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는 못해요. 협력이 필요한 거죠.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로크 씨 방식대로 진행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안도했어요.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콜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크 잘했어. 장관이 너 칭찬하더라. 고마워요, 콜린. 콜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로크, 내가 변했어. 뭐가요? 처음엔 너도 한국 무시했잖아. 근데 지금은 한국 편들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거죠. 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말이야. 현실을 봐야지. 콜린이 나가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정말 변했나요? 아마도요. 저는 편견을 버렸습니다.
아시아를 불신하던 제가 한국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아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아,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저는 미아 옆에 앉았어요. 미아, 엄마가 사과할 게 있어. 뭔데? 엄마가 너한테 소홀했어. 일만 하느라 널 돌보지 못했지. 미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편견이 많았어. 남을 쉽게 믿지 못했지. 근데 내가 맞았어. 엄마는 모르면서 판단했어. 미아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미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어땠어? 훌륭했어.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 그럼 엄마 편견이 틀렸네. 응, 완전히 틀렸어. 미아가 웃었어요. 엄마 잘못 인정하는 거 또 봤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모르면서 판단했다. 그런데 모르는 쪽은 나였다. 한국은 빠르고 정확했다.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보고 배웠다. 편견을 버리는 법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그리고 인정하는 법을. 일기를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에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보낸 메일이었어요. 황금함대 프로젝트 공식 승인. 한미 협력 개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진짜 협력이요. 저는 윤서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윤 씨, 프로젝트 공식 승인됐어요. 함께 시작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요, 로크 씨.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마두로 체포 사건으로 시작해서 한국 방문, 협상, 그리고 승인까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배웠어요. 패권은 명령이 아니라 필요로 유지된다는 것. 강한 나라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생산을 끊지 않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보는 이유는 호의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묻고 불편하면 탓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황금함대 프로젝트 실행 계획이었죠.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콜린 기술팀, 조달팀, 그리고 한국 측 대표들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다음 4년 동안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설계, 생산, 품질 관리, 납기 일정. 모든 걸 하나씩 점검했어요. 한국 측은 철저했습니다. 모든 단계를 확인했죠. 미국 측도 진지했어요. 이번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조율했어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선의 방안을 찾았죠.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측 대표가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에요. 미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협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쓴 결론 부분이었어요. 강한 나라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생산을 끊지 않는 나라였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보는 이유는 호의가 아니라 필연이다. 패권은 명령이 아니라 필요로 유지된다. 지금 그 필요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다.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4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여정은 계속되니까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